제가 유방암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치료법이 너무너무 발전이 하루하루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보고에 따르면 생존율이 한 60에서 70%, 근데 요즘은 90에서 95%, 그래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항암 치료에서 환자들이 제일 크게 불편을 느끼는 힘든 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탈모라는 이제 부작용이 사실 힘들어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항암 치료 빠지는 게 이렇게 막 웅쿵웅쿵 빠져요? 네, 자고 일어나면 그냥 한 움큼씩 이렇게.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탈모를 예방하는 이런 또 연구가 진행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암 치료법이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항암 치료 후 이 빠지는 머리카락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삶의 질을 생각하는 암 치료, 그 트렌드를 어디까지 왔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형순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종양내과 교수님, 그리고 전예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의 유방외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성빈센트 병원이 이제 카톨릭대에 소속된 병원이죠. 성빈센트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성빈센트 병원은 경기 남부 최초의 대학병원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암병원을 개원을 하고 그다음에 2024년에 상급종합병으로 승격하면서 지역 진료에서 암 중심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이 암 치료이 급속하게 이제 발전하면서 암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유방암 치료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번화가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유방암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암종에 비해서 치료법이 너무너무 발전이 하루하루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방암을 수술로 치료를 하고 이후에 치료가 보조요법으로 같이 이루어졌다면 요즘은 전신 질환으로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신으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국소로 유방암을 조절하는 이런 치료의 개념이 들어오고 있어서 국소 치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항암 치료와 다른 표적 치료 필요한 전신 질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법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생존율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1980년대 보고에 따르면 유방암이 진단됐을 때 생존율이 한 60에서 70%. 근데 요즘은 워낙 뭐 검진도 많이 하고 치료도 많이 발전돼서 보통 유방암 진단되는 환자의 한 50% 이상이 거의 영기, 1기, 초기에 진단이 돼서 생존율은 거의 한 90에서 95%. 그래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지금 생존율을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존율이 높아진 이유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가암 검진에 유방 촬영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진에서 발견되는 환자 비율도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는 그 의료에 대한 접근도가 너무 좋고 그리고 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국가 검진을 하지 않더라도 증상이 있을 때 내가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을 때 바로 진료를 보고 또 질병을 확인받고 치료를 하는 그런 개념이 너무 좋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빨리 진단이 되고 빨리 치료를 받고 그래서 그게 결국 좋은 생존율, 좋은 치료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항상 암 치료할 때 나오는 게 이제 맞춤 치료잖아요. 그 유방암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고전적으로 예전부터 세 가지로 나눠서 유방암을 호르몬 양성, 헐투 양성, 삼중음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그거에 맞는 맞춤 치료를 해왔던 암입니다, 사실은. 이제 요즘에 워낙에 이제 유전자 검사가 활발해지고 폐암이나 다른 뭐 담도암 여러 암에서 유전자 검사에 따른 그런 맞춤 치료가 조금 더 활발해지면서 유방암에서도 다시 한번 이 맞춤 치료라는 전략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됐고요. 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항체 약물 접합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표적 치료가 이제 나오면서 그거에 맞는 이런 맞춤 치료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이제 항체 약물 적합체 어떤 약물인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항체 약물 접합제는 흔히 ADC라고들 많이 하고 말 그대로 항체랑 약물이 그냥 결합된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표적 치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항체만 가지고 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항체를 가지고 그 항체가 타겟으로 하는 표적의 신호를 막아서 그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를 죽였는데 이제는 그 항체에 약물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항체가 그 표적에 달라붙은 다음에 신호 전달도 차단하고
플러스 그 항체랑 주용체랑 결합을 하게 되면 보통 세포내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 세포내로 들어가서 그 약물 결합되어 있는 게 분해가 돼요. 표적이 있는 암세포 내에서 그 좀 더 효과적으로 그 항암제가 이제 그 암을 공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전으로 네. 이제 효과적인 그런 성적을 나타내게 되고, 그 일단 ADC라는 약이 그 표적을 통해서 들어가면 암세포가 깨지면서 그 주변에 표적이 없는 세포들까지 그 약이 투과를 하면서 약간 폭탄처럼 이렇게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으로 효과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즘에 에너투라는 약이 굉장히 큰 각광을 그러니까 받고 아주 있어요. 에너트라는 게 아주 열광적으로 네. 근데 허투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재발률이 특히나 높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헐투라는 게 수용체가 이제 그 세포 표면에 분포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세포 성장을 유도하는 그런 성격의 그런 단백질이기 때문에 헐투 양성이 있는 유방암은 기본적으로 좀 더 공격적이고 네, 이런 성격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 기간이 뭐 다른 유방암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암 치료에서 환자들이 제일 크게 불편을 느끼는 힘든 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열이 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심, 구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면역 저하라든지 뭐 이제 구토, 오심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또 그거를 보조하는 약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탈모라는 이제 부작용이 사실 또 하나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여성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항암 치료하기 전에 이 약이 머리가 빠지냐 이런 걸 물어보실 정도로 다들 이제 고민하는 그런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탈모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뭐 그런 탈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그런 방법이 별로 없었어서 조금 더 치료하기가 예방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그 환자들이 이런 탈모에 대해서 신경 쓰는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기본적으로 되게 다 가발을 쓰나요? 네. 항암하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집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을 만나고 병원도 방문을 해야 될 때 환자분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저희가 입원을 해서 항암을 하는 경우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거부터 딱 쓰시는 거죠. 그럼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몇 달 후에 이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처음에 항암약을 그러니까 받으면 환자분들이 머리가 바로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울렁거림증, 그다음에 전신 통증이 먼저 오고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이제 약 기운이 좀 빠지고 컨디션이 좀 좋아졌네 할 때 그때부터 탈모가 시작되거든요. 항암 받으시고 일주일 뒤 내원하시면 저리 머리 안 빠졌어요 막 좋아하세요. 근데 아닙니다. 가셔서 다음 주에 머리가 빠진다 그러면 다시 시무룩해져서 많이들 나가시죠. 그 항암 치료 빠지는 게 이렇게 막 웅큼웅큼 빠져요? 네, 자고 일어나면 그냥 한 움큼씩 이렇게 방에 머리카락이 쫙, 그러니까 베개랑 이불이랑 내가 다니는 곳마다 머리카락이 쫙 흩어져 있는 거 보시면 실감을 진짜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심각한 어떻게 보면 항암 후유증인데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최근에 이제 그 두피를 이제 쿨링해서 이제 그 탈모를 예방하는 이런 또 연구가 진행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허가 내에서 조금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냥 두피 냉각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헬멧 같은 실리콘 캡을 쓰고요. 머리의 사이즈에 맞게 그 위에 쿨링 캡을 써서 그 쿨링 캡에 이제 적당한 이제 그 유량으로 4도씨 정도 되는 냉각수를, 그래서 이 머리 두피의 이제 주변의 온도를 20도 정도로 낮춰줌으로써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 혈관이, 모낭에 있는 혈관이 수축하니까 항암제가 들어가는 양이 줄어들고, 온도가 낮아지면 세포 분열이 줄어들고 신진 세포 대사가 줄어들면서 이 모낭의 손상이 줄어드는 원리로 작용을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임상 시험을 했을 때도 유의한. 그러니까 이제 이 두피를 차갑게 해줬더니 혈관도 수축하고 모낭이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손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항암 치료를 맞는 동안에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항암 치료하기 전에 시작을 해서 항암 치료 중에 계속 쿨링을 하고, 항암이 끝나고 나서도 약제마다 조금 다른 시간. 근데 일단 모든 환자분이 이걸 할 수 있는 건가요? 두피 냉각기 자체가 유방암 환자에서, 그리고 그 약제 중에 탁세인이나 뭐 안스라사이클린 계열의 약제를 받는
유방암 환자 탈모를 내에서 유발하는 항암제 맞습니다. 치료를 받는 사람 환자에서만 이제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두피 냉각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실제로 진행이 된 연구도 있을까요? 네, 실제 우리나라에서 2024년에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 약 130여 명을 대상으로 두피 냉각기를 사용해서 탈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다시 모발이 생산이 될 때 건강하게 생산이 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중에 다시 탈모가 호전이 돼서 머리카락이 날 때, 보통은 항암 때문에 탈모가 됐던 환자분들은 머리카락이 이제 숱이 좀 적어지고 가늘어지거든요. 그래서 덜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율을 같이 비교했을 때 빠지는 비율도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두피도 훨씬 더 두피 냉각기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더 굵은 모발이 나고 숱도 많아지는 게 이미 보고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또 홍콩에서 한 80명 환자, 부인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또 데이터가 최근에 또 보고된 게 있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있고, 이 연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보고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환자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삶의 질을 많이 높여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이런 정신적인 건강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환자분들이 항암을 치료를 하고 충격을 받는 게 첫 머리가 빠질 때인데, 옆에 다른 환자분들은 머리가 이만큼 빠졌는데 근데 난 1차, 2차 항암을 했는데 이 정도 숱이 남아있다. 그것도 나 정말 잘 맞고 있고 이 모발을 유지했다는 그 뿌듯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탈모됐던 이제 머리카락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뭔가 환자분들이 저 숱이 많게 검은 머리로 잘 났어요, 이렇게 했을 때 뿌듯함, 지금 빠지는 것도 덜하지만 나중에 모발이 날 때 잘 날 거다, 그 기대감, 그런 것들이 엄청 심리적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유방암 치료와 관련해서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팩트체크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팩트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치료 후 부작용이 적으면 효과가 적은 것이다. OX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X군요. 항암 치료를 하고 뭔가 몸에 반응이 없으면 환자들이 약간 좀 이제 불안한 느낌이 드시는지, 저희가 회진 때도 가다 보면 주사를 맞았는데 아무런 뭐 부작용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효과가 실제로. 없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효과랑 부작용과 완전히 어떤 코릴레이션 한다는 그런 데이터는 사실 없고요. 네.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생기면 오히려 이제 그 부작용 때문에 항암제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항암 용량을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이제 조금 더 항암의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 결핍 시 유방암 수술 후 통증이 악화될 수 있다. 비타민 D하고 연관이 있군요. 유방암에 관련된 연구에서 비타민 D와 관련된 연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의 충분히 용량을 유지하면 예후도 좋고 재발도 적다. 근데 최근에 나온 이제 보고가 통증을 좋게 할 수 있다. 모든 수술도 그렇겠지만 유방암 수술하고 통증이 있고 무통 주사를 하는데, 수술하고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여기 사이는 아무리 뭐 통증에 대한 감각이 적은 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최고의 통증 느끼지만 6시간, 8시간, 뭐 24시간 지나면 좋아져야 되는데, 비타민 D의 농도가 높을수록 그 통증이 훨씬 더 완화된다. 거기가 12시간은 거의 8배, 24시간은 3배 정도 차이 날 정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직 유방암이 없는 사람들도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을 하면 유방암 발생이 낮아지나?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낮을 경우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한 30% 정도 높다는 보고가 이미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잘 챙겨 먹어야겠네요. 다음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아형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거 이제 사실 면역 항암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면역 항암제도 마찬가지로 유방암에서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유방암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3가지로 호르몬 양성, 헐투 양성, 삼중 음성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중에서 데이터상으로는 아직까지 면역 항암제는 삼중 음성 유방암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고요. 삼중 음성 유방암에서도 저희가 이제 우리 PD-L1이라는 어떤 면역 관련된 그
점수를 보는 그런 마커가 있거든요. 그 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에 특히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보험도 나라에서 진행성 유방암에서 3중 음성인 경우, 사실 기존 항암제 말고는 3중 음성에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면역 항암제가 이제 도입되면서 조금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저희가 네, 마지막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유방암도 만성 질환처럼 관리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다. 어려운데 이거. 오, 관리가 가능하다.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인데요. 수술하는 유방외과 의사로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방암이 진단이 돼서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나도 유방암은 10년 이후에 재발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즘은 40대, 특히 30대 환자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환자분들이 60대가 됐을 때 이전에 초기에 걸렸던 유방암은 완치가 됐지만 새로운 암이 또 걸릴 수 있고 하는 그런 암이기 때문에, 일단 유방암이 내가 진단이 돼도 뭐 5년 완치 판정 받고 10년 완치 판정을 받아도 나 이제 평생 유방암에서 졸업이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5년, 10년 제 마음을 좀 편하게, 그래도 나는 한번 유방암을 겪었던 경험자의 입장으로서 대학 시대에 대신 끝났습니다, 이제 졸업입니다, 이런 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한번 겪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집중해 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이성 유방암이라 하더라도 좀 좋은 치료가 너무 많고, 내가 전이성이라고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컨디션 관리를 하고 체력 관리를 해서 좋은 치료를 꾸준히 오래 받고 그 치료가 또 좋은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치료에 임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평소에 좀 지켜야 하는 생활 수칙이나 습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근육 손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항암 전후의 근육량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재발률이나 생존 기간과도 연관이 된다라는 보고들이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력 유지를 위한 적절한 운동, 가벼운 걷기나 가벼운 등산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도 이제 식사 관련된 부분들인데, 어떤 특정 음식이 더 뛰어나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 그런 근거가 많지는 않고요. 그냥 일단 체력을 유지하려면 식사를 하는 양이 중요하니까 본인이 평소에 잘 드시던 그런 음식을 드시고 가능하다면 단백질 위주의 그런 식단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방암 치료의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치료는 또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요? 저희 이제 학회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가 좋은 치료가 너무 많다. 예전엔 유방암이면 이렇게 치료를 하세요라는 옵션이 예를 들어서 5손가락 이내였다면 지금은 옵션이 더 많아지고 대신 치료 기간이 많이 길어진다는 거. 좋은 치료를 받는데 이게 짧게 끝나는 게 아니고 길어지기 때문에 치료의 트렌드는 여러 가지 치료를 길고 꾸준히 오래 받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이제 약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으로 치료 성적도 좋아지고 만성 질환의 관리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이런 탈모 같은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치료들이 가능해지면서 좀 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하면서 좀 더 자신감 있고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치료의 방향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삶의 질과 생존을 동시에 고민하는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이 아마 유방암을 통해서 크게 이제 다른 암 치료에도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예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유방외과 교수님, 박형순 종양내과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